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죠. 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재밌는 시장을 보내고 계신지. 저요? 네. 늘 재밌죠, 시장은. 오. 그렇습니까? 네, 시장이 뭐 항상 주식이란 게 어려울 때도 있고, 네. 뭐 수익을 못 주고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 주식시장 쳐다보면 세상 사는 일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이 주식시장의 시세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많은 일들이 막 한꺼번에 생기면서 그게 막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라고 막 이렇게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또 재미있기도 해요. 물론 뭐 주식 빠진데 누가 좋겠습니까만 저도 사람이라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에서 네. 뭔가 내가 그걸 찾아내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어떤 뭐 좀 뿌듯함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요. 죄송한데 이어폰은 깔맞춤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빼는 걸 까먹으셨을까요? 아, 제가 뭐 너무 재미없다 그러셔가지고 일부러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껴봤는데. 직접 시황 중계하시는 캐스터 같아서 분위기는 좀 사네요. 아,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로 또 즐겁게 한번 웃을 수 있다면 그냥 해봤는데. 네. 외신 캐스터 같고 좋네요. 그렇네. 네, 보청기는 아닙니다. 그게 골전도 이어폰이죠? 네, 예, 골전도 골든도 이어폰. 왜냐하면 이제 일부 이렇게 귀에 끼는 뭔가를 끼니까 그럼 고막 나요. 예, 약간 안에 염증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이비인후과 가는 경우도 좀 한두 번 있었어서 경험적으로 그래서 좀 추천하길래 한번 껴봤는데 뭐 PPL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뭐 보청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편하고 좋긴 한데 골전도. 이렇게 앞에서 딴 얘기해도 돼요? 아, 오늘은 진짜 뭐 하시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뭐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아까 재밌다면서요? 아니 그 시장 자체가 시장 너무 이제 자체가. 수익 면에서는 너무 수익 지지고 면에서는 지냈던 재미없고. 부분인데 아하.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재밌다고 보는 것은 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장은 우리 세상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거기에 반영해서 오르내리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상, 그러니까 주식을 잘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빠른 거죠. 빠르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네. 보는 분들이 이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요. 세상 사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시장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코인 해야 돼, 코인. 코인도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코인은 이제 네. 조금 그래도 네. 도박성이 또 강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 장 출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발표까지 끼어졌고요. 그러는 가운데 다소 조금은 반도체 업종이 이제 하락 출발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9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소폭 반등을 보였거든요. 9월 미국 소매 판매와 근원 소매 판매 모두 전월비 각각 0.7%와 0.6%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꺾이지 않는 소비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만 보면 소비 심리가 엄청 좋은 것 같긴 한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또 약간 우리가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데 네. 뭐 그 시간은 오늘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뭐 마냥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저축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 꽤 많이 쓰고 있더라. 저축률이 좀 많이 낮아져 있어서 남아있는 고관들이 좀 줄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좀 회복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서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8%의 급등을 보였고 2년물 역시 5.2%까지 급등하면서 17년 만에 2년물은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2년물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어제 금리에 가장 취약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쪽은 미국 시장에서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반응, 그러니까 약간 발작성의 주가 흐름들은 이런 금리, 국채 금리의 급등 속에서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변동하진 않더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섹터별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실적이 또 좋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견조하게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주 큰 극단적인 변동성 사례는 조금 지난 것이 아니냐는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 내성이 생긴 건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우려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된 분쟁 우려 때문에 요소수, 히토류, 페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또 이 분쟁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테마적으로 수급이 좀 쏠렸고 미국의 소매 판매 예상치가 상회되면서 의류 OEM 그리고 자동차 섹터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소매 판매 중에 자동차가 제일 강했고요. 의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은행, 보험, 증권 장이 좀 주춤하면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죠. 네. 그 건설, 해운, 그다음 조선기자 피팅. 뭐 조선 쪽은 해운 쪽과 마찬가지로 뭐 유가가 좀 올라가면 반응을 하는데 해운은 특히 BDI가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약간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그 비료, 농업, 사료 항상 이제 전쟁 테마로 이야기되는 테마군이죠. 그리고 방산도 일부 좀 움직임이 일부 있었고 5G 통신 장비주도 일부 개별 종목 중심으로 테마성으로 강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대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랭라자 병용 초록 공개 영향 때문에 유한양행 등 제약바이오가 크게 부진했고요.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으로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개장 후에 강세를 보이던 2차 전지가 이때부터 약세 전환하면서 오히려 이제 수급의 시속 게임이 전개됐죠. 최근에도 2차 전지 막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하니까 2차 전지 쪽이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는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외국인들이 10월 꾸준히 순매도 중에 있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포함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최근에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시를 지나면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상승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코스닥은 여전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산업생산 고정투자 등등이 있는데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 쪽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표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일부 반영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코스피 순매수했고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을 매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꽤 많이 사고 있고 화학이나 의약품은 금일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엔터주와 일부 2차 전지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금융을 매수했고 의약품을 다량 매도했습니다. 화학도 매도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 방어됐고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도 초반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일부 종목은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업종 일부도 강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주 약세에 비교적 큰 폭 하락세를 보였고 유한양이 임상 결과 발표 앞두고 뭐 급락했는데 다른 제약주에 또 영향을 주면서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소매 판매는 강하다. 미국은 살만하다. 자, 미국 상무부 추가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해외 외신 쪽 헤드라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무부가 전일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미국 기술을 적용한 AI 칩과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중국 수출 규제를 내놓은 지 1년 만에 조치를 강화한 것인데 사양이 낮은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수출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용으로 내놓은 저사양 AI 칩인 A800과 H800 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수출이 통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인텔도 중국의 판매용으로 출시한 가우디2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68% 하락했는데 고명치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AMD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좀 적게 팔면 AMD가 좀 틈이 생긴다. 뭐 이런 논리를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블룸버그 기사.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나요? 네. 아닙니다. 아까 아까 처음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딴 거예요. 예, 딴 겁니다. 그거는 기사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수출 통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이 하락세를 보이게 됐지만 일단 반등 주면서 일단 소폭 회복을 했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중국 무역 분쟁 때문에 히토류나 페라이트 테마도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 동신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인 점이 부각되고 있는 피델릭스라는 종목도 있고
중국의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 확대 기대감에 따른 수혜 전망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주요 규제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나를 보는데요. 첫 번째, 첨단 반도체의 정의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반도체 간 통신 속도를 기준으로 정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당 성능으로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능 하향 또는 반도체 구조 변화와 같은 우회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A800과 H800 판매 금지와 인텔, AMD가 개발 중인 저사양 칩도 판매 금지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입니다. 이게 SMIC가 28나노 장비를 바탕으로 7나노 구현했다는 의구심이 작용할 거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장비 규제도 강화됐고, 제재 기업의 확대입니다. 총 13개의 중국 기업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모두 GPU 개발 업체 관련 쪽에서 계열사들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화가 됐고요. 규제의 핵심이 되는 AI 반도체 개발 제한 움직임이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길게 내놨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폴스의 메모리 수요 공급 전망치가 발표되면서 주요 변화의 요인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수량 전망치 상향 조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 전망이 올해는 11억 6천만 대, 내년은 11억 9천만 대로 각각 1.3%와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기가 의외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중국이나 어디든 글로벌리 스마트폰 판매량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부품사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대당 탑재량 상향 조정인데,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에 관련된 판매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대당 컨텐츠 증가에 대한 대당 그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6GB 사용하다가 8GB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 대당 탑재량이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스마트폰 D램 탑재량 전망이 각각 올해는 1.9%, 내년에는 4.2% 상향 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이고, 공급 초과율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공급 초과율이 올해는 D램 공급 초과율이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공급 초과율이 낮은 거죠. 내년에는 마이너스 4.3%로 공급 부족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계약 가격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수급 개선이 반영되면서 메모리 계약 가격의 전망치 또한 조정이 되면서 DRAM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기준 DDR5 16GB 5% 정도 올라가는 거고, DDR4 8GB는 2.8% 성장,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3분기부터 일부 좀 올라간다 봤는데, 스팟 가격도 최근에 이제 일정 부분 매일매일 체크해 보면 대부분 다 조금 소폭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수요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전망이 업사이드로 약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전망치는 기존은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초과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와 가격 증가가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미래에셋증권의 전망은 비중 확대가 여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코멘트했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전망치 시작으로 추가적인 설비 투자 전망치 하향 조정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장비나 소재 등에 대한 투자 또한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본다라고 미래에셋증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중국 관련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좋았죠. 특히나 엔비디아 쪽이 안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좀 더 안 좋을 거잖아요. HBM 관련된 쪽에 지금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는 바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하이닉스도 꽤 많이 땡겨 올리면서 상당히 좀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턴어라운드 한 거는 공급을 조절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수요단이 좀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도 좋다. 네네. 그래서 공급단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수요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나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트렌드 폴스의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반기 24일부터 시작되는 엔비디아 B100
우리가 이제 그때 IB100 제가 이제 장난삼아 말씀드렸는데 네. 내년에는 B100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좀 더 상향 조정된 고사양 제품이 나오는 건데 이 B100 하이엔드 테스트가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거 연말부터 그리고 오사트 후공정 플레이어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이야기 보는 것 같고 AI 서버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은 폭스콘의 자회사인 잉그리라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회사들이 현재 아주 과도한 주문량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디타임즈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엔비디아 H100 칩이 탑재된 하이엔드 서버를 생산하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주문량은 거의 매 분기 2배 정도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해외 쪽 외신에서 디타임즈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은 제재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수요라든지 HBM 쪽이 상당히 아직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이번 제재 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반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중국 쪽의 외신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재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당분간 우리 영향 없을 거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꽤 올랐어요. 최근에 재고 축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재고 축적이 돼 있어서 당분간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고 축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 영향도 갖고 있겠죠. 거기다가 그 마이크론 관련해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호주로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 85달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추세적인 가격 상향 개선세와 수익성 개선, 주가 반등도 기대한다는 의견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반도체 섹터는 은근히 지금 하이닉스가 어제 연중 최고가까지 올라가고 연간 YTD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실적단보다는 사이클을 타고 주가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한미반도체는 또 300억인가요? 지금 또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 주가가 방어가 되면서 또 오늘 뭐 살짝 쉬긴 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쪽은 그래도 아직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께 한 소리 듣고 나서 급격하게 채팅 수가 좀 줄어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소통.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양방에. 채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채팅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주식대박님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뭐 팔지 말라고 이렇게 제재 당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반대쪽으로는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수요 그리고 수혜 이런 거를 100이면 100 다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결국 중국 이슈가 낑겨 있는데 가져가기가 만만하진 않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도 한국에 경고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팔지 않는 것을 한국이 나서서 그 부분을 메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이미 한 번, 두 번 경고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잘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 있는 뭐 반도체 제재 관련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정세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부분은 좀 피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를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고 네. 뭐 무기한 유예 정도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아주 고사양에 대한 새로운 장비는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또 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가진 고사양의 장비들은 중국에 못 들어가고 아마 외부로 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뭐가 되죠? 후공정단도 외사로 주게 되고 중국에 못 들어가고 결국 바깥쪽으로 빼게 되니까 아마 국내에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단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도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당연히 뭐 악재냐 호재냐 뭐 아주 단일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장비를 가진 회사냐에 따라 시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스터디를 면밀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얘기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천천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제약바이오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뭐 레이저 티닙, 뭐 랭라자, 뭐 이제 마리포사. 마리포사, 뭐 이건 이제 뭐 프로젝트 명인데 이게 무슨 기전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뭐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기전인지를 사실 저도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좀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네. 랭라자 병행요법 임상 결과 초록이 공개됐는데 이게 원래 초록과 관련 결과에 대한 테스트를 뭐 공개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약간 기존에 예상됐던 일정보다 조금 빠르게
이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는데 일각에서 공개된 초록에서의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결과는 성공적이지만 기대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제 유한량이 급락하고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군이 같이 병행해서 한 것들이 항암제 효능 평가의 핵심 지표인 이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이게 MPFS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MPS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23.7개월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장에서 기대했던 개월 수가 뭐 25개월 이상 상당히 더 길게 네.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3.7개월인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굉장히 좋은 수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컨센서스가 이랬는데 뭐 시장에 대해서 좋게 나왔지만 컨센을 못 미쳤다. 뭐 이런 뉘앙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값이 MPFS가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23.7개월. 그래서 타그리소 단독군이 어느 정도였냐면 16.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질병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률을 30% 낮춘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건 맞아요. 새롭게 병행해서 뭔가를 해봤더니 기존에 타그리소가 거의 뭐 이렇게 아직까지 독점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대비해서 사망의 위험률을 30% 낮췄으면은 약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이 MPFS 기대치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생각보다 렉라자의 병행2 관련된 MPFS가 좋진 않다. ESMO, 그러니까 종양학회에서 상세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 만큼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 도표를 좀 따왔는데 한번 보시면 폐암. 이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폐암 전쟁인데 이 타그리소 단독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개발사고요. 렉라자 레이저틴입은 유한야인과 국내 오스코텍 관련된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소 세포 폐암 쪽이죠. 이쪽인데 임상명이 이렇게 나오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리포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치료 병용입니다. 1차 치료. 그래서 뭐 단독, 병용, 단독, 병용 이렇게 쭉쭉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명이 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 그냥 하나 투여했느냐, 뭐 같이 투여해봤느냐, 뭐 이런 쪽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용 유행이 뭐 리블리반트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이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MPFS가 뭐 예를 들어서 타그리소 단독에는 뭐 18.9개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렉라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용을 했을 때 23.7개월이 나온 거죠. 아 29보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로 봤을 때 29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야지 뭔가 괜찮았나 보네요. 뭐 어쨌든 뭐 기존의 추정치가 뭐 25개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뭐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유한양을 그냥 확 이렇게 던져버리는 뭐 그런 시점이 나온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한양에 대해서 기존 표준 치료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 관련된 뛰어넘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아까 병용 임상 3상이 있죠. 플로라 2, 플로라 2. 아까 그 표에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1차 치료 병용이 있었습니다. 1차 치료 병용. 그죠? 그 표에 보시면, 그죠? MPFS가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뭐죠? 아쉽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이유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오늘 유한양이 급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 레이저 티닙 상업적 가치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왔다는 이야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기대치 못 미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버렸죠. 기대감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또 급체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또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악재가 도출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센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 것도 조금은 수급 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3.7개월이라는 절대값은 기대보다 낮지만 타그리소 대비 7개월 PFS 개선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6개월 이상의 개선이고 FDA 허가 신청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 리뷰 지정 가능성도 높고 이게 지정이 되면은 뭔가
약을 뭐 내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지정 가능성이 높고 허가와 판매, 블록버스터로서의 판매의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미래셋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다음 주 월요일 ESMO 본회의에서 3등급 이상 부작용, 그다음에 치료 중단 비율들, 안정성 데이터가 타그리스 단독 대비 얼마나 덜 좋을지, 그리고 타그리스와 키모 대비 얼마나 더 좋을지, 레이저 티닙 단독 데이터는 어떨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어떨지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게 아마 BOJ,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마 이번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한 일부 발췌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 제약바이오 주식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해왔고 여기에서 관련된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BOJ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을 좀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존슨앤존스의 이번에 리블리반트와 레이저 티닙 병용을 비교한 임상 실험인데, 레이저 티닙이 아마도 한국 기업에서 라이센싱한, 당연히 라이센싱 했겠죠. 유한양이나 오스코텍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타그리소 대비 당연히 우위를 보이고, 이거 BOA 이야기예요. 그런 코멘트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비 우위를 보였고 트렌드도 상당히 좋았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 네.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쉽게 본 거는 미국 시장에도 똑같아요. J&J는 하락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타그리소 관련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승하고 이번에 이 실험군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J&J는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BO의 의견은 기존에 알려졌던 결과 대비 비슷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브리반트 관련된 부분과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는 정맥 주사죠. 정맥 주사제고 타그리소는 경구용인데 약간 불편함이 오히려 정맥 주사가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폐암, 암 이야기하는데 주사제 찌른 거나 먹는 거나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불편해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비교의 의견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초록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또 본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넘보기에는 좀 힘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의 피크 매출 기대치였던 5빌리언, 그러니까 50억 달러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고, 아마 BOA 같은 경우는 아마 20억 달러 정도 수준의 피크 세일로 낮춘다. 이런 내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팅을 한 거예요. 5빌리언에서 2빌리언으로 네. 와, 많이 낮추네요. 많이 낮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굉장히 많이 아쉬워한 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 깎아버리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고, 이 정도의 유의미한 성공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뒤처지지 않고 상업적으로도 한번 해볼만 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유한양이도 그렇고 국내 업체잖아요. 상당히 저는 박수를 치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일부 이제 시장에서 뭐 이야기되고 있는 유한양행 IR과의 뭐 통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자료가 정리돼서 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결국은 23일 본회의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IR 쪽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서 평가를 받게 되면 좀 의미 있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근데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원래 이거는 저희가 그 단독요법이 워낙 결과가 잘 나와서 네. 이 병용요법은 30개월 이상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많이 했고, 또 또 이게 워낙 시장 뭐 디폴트 값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제 단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관련한 추가적인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전문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제약바이오는 맞아요. 네. 일부 아예, 다른 아예 제조업이나 이런 아예 것하고 몰라요. 너무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 꼴찌했어요. 꼴찌. 전교 꼴찌. 화학.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잘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자, 알겠습니다. 다음 거. 네, 뭐 다음은 좀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어제 제가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미국에서 좋았고, 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자동차와 그 다음에 의류.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표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대신증권에서 관련된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진을 좀 첫 번째 띄워주시면 미국 도매 의류 순공급과 재고 증가율입니다. 이 보시면은 순공급이 회색 막대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고 재고 YY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9월에 미국 소매 판매를 통해 보는 의류 OEM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미국 관련해서 소매 판매가 전년비 7%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에는 자동차 크게 증가했고 의류도 판매가 굉장히 늘었고요. 다만 가전과 가구는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7월부터 미국 도매 의류 순공급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했는데 순공급이라 하면 전월 재고액에서 당월 판매액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줄고 그동안 발주를 줄였기 때문에 생산이 거의 1년간 줄다 보니까 순공급액이 7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한 겁니다. 이 도표가 나와 있는 거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총 리테일 상승 부분이고 자동차 그다음에 의류가 상당히 좋았다는 게 보이죠. 특히 자동차가 엄청 튀었잖아요. 파란색 실선. 그죠? 근데 저게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류가? 뭐 어쨌든 역성장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으니까. 예. 근데 가전하고 딴 거는 마이너스권에 아직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까 자동차 가장 좋았다는 말씀 드렸었고 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오늘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차나 이런 쪽도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좀 견조했거든요. 잘 안 좋은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 의류 판매를 공격적으로 판매에 대한 수요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당장 판매할 SS 제품 그러니까 스프링 썸머 이 관련된 시즌 제품의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대신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게다가 다행히 9월에도 의류 판매가 플러스권으로 YY 성장률로 늘었다는 거죠. 소매 판매 관련해서. 그래서 4분기 판매 데이터를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당장 수수로 본다면 좀 안정적이고 회복세 또는 증가세로 돌아서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대신증권의 코멘트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의류는 4분기가 성수기죠. 비싸니까요. 네, 겨울철이 여름철에 티셔츠보다는 훨씬 단가도 높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이익단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겨울철 부분도 그런 부분도 영향도 있고 아무튼 소매 판매 쪽에서 자동차 의류가 견조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오늘 부각을 좀 받은 거죠. 근데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코엘 패션 등등 오늘 거의 급등세였거든요. 굉장히 조용하던 섹터였는데 좀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서 근데 뭐 이게 연속성 이 부분은 이게 의류나 섹터 OEM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받는 섹터는 사실 그렇죠. 좀 아니었어요. 연간으로 네. 보더라도. 그래서 이 연속성 부분은 내일 좀 봐야 되겠지만 여태껏 이제 좀 많이 숨죽여 있던 섹터가 좀 시장이 쉬면서 다른 섹터들이 좀 지표가 올라오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반응을 분명히 보였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데드캣. 데드캣은 아니죠. 데드캣까지. 알겠어요. 갑자기. 꼴찌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그 자료는 여기 근데 IR 자료도 또 첨가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그 그거는 일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오늘 코멘트가 돌았던 유한양행 IR과의 뭐 통화 내용이라고 이렇게 또 분석 써머리 이게 글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제가 확인한 글은 아니어서 이제 방송으로 못하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자료 제 원고 자료 찾아보시면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서로 통화를 했었나 정도로 한번 뭐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신해자료실 가셔서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